안녕하세요, 이동민입니다. 자, 9번째 강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체국 예금 상품 및 서비스 세 번째 시간인데, 좀 터널을 통과하는 느낌이 좀 드시죠?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어질 수도 있겠죠. 자, 197페이지부터 상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상품을 들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제 강의와 함께 교재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수업을 듣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신용 서민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기본금리 외 연 7%, 엄청나죠? 연 7%의 특별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은 우체국 새봄 자유적금이다. 자, 새봄. 자, 새로운 봄.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아주 겨울이 길고 추운 사람들한테 봄이 필요하겠죠. 누가 겨울이 길고 추울까요? 불도 제대로 못 떼고 먹거리도 시원찮은 그런 분들이 아마 봄을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암기하기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197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을 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97페이지의 상품 특징을 보시면은 가입 대상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 7에서 10등급 이내이고 만 2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이면서 1인 1계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1년이고, 자, 198페이지에 이어져 있죠. 예치 한도는 만원 이상 1인당 300만원 이하입니다. 금리가 아주 높기 때문에 가입 한도의 금액을 좀 줄여놨죠. 적용 이율은 기본 이율 연 0.1% 외에 특별 우대 이율을 연 7% 적용을 한다. 그리고 이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상품이죠. 자, 두 번째, 역시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 저축 상품으로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발생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자유적립식 상품은 우체국 재형 저축이다. 자, 재형은 재산을 형성하는 그런 예금이었었죠. 자, 저축에도 똑같은 그런 예금이 있는데, 199페이지에 재형 저축의 특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가입 1년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자, 거기 이제 형광펜으로 체크하세요.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직전 연도 소득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저축 한도는 역시 300만원 이내이고요. 적용 이율은 가입기간은 7년 정도인데 적용 이율은 최초 3년간은 확정금리를 주게 되는데, 기본 이율과 그 다음에 우대 이율을 적용합니다. 우대율은 0.3%. 적지 않은 그런 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죠. 0.3%의 높은 이율을 적용을 하는 서민들의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상품의 우체국 재형 저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220페이지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를 판매 대행하는, 우체국이 판매 대행하는 상품이 있는데, 자, 이 상품은 이미 출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체국이 판매 대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언제든지 다른 세부적인 내용을 바꾸어서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우체국에 대행을 맡기는 공적 제도를 뭐라고 하느냐? 노란 우산 공제라고 합니다. 비가 올 때, 즉 폐업, 노령 등 그런 굳은 비를 막아주겠다라고 해서 노란 우산 공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220페이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20페이지에 보시면은 221페이지에 참고가 있는데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가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납입하였다가 공제 사유. 자, 이 부분 밑줄 쳐보세요. 폐업, 사망, 노령, 퇴임. 자, 네 가지의 경우죠. 이런 경우 발생 시에 납입 부금과 적립된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퇴직금 제도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네요. 우체국에서. 자, 네 번째,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명으로 통보해야 한다. 자, 계약관계에 대한 그런 개념인데, 계약을 했을 경우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명으로, 서류상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그 카드 번호 구성이라든가 또는 카드 사용 한도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 카드들의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예금 적금과 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 적금을 공부를 하실 때 같이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자, 자금 세탁 방지 제도가 있습니다. 자, 예금과 어떤 적금 등 이런 부분들이 불법으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흔히 대포통장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들으시겠지만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토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보고하지 않으면 이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의심거래제도 ST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단순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대부분 좀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이게 불법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유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출제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금에 관한 문제들을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셨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체국의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요. 자, 1번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스마트 정기예금의 이자 지급 방식은 만기 일시 지급식이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만기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특히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만기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흔히 이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40 플러스 알파 저축예금의 가입 금액은 10,000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숫자들의 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2040 플러스 알파 저축예금은 가입 금액이 1억 원 이하가 아니라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자, 2번이 자, 틀렸습니다. 자, 이런 숫자들을 하나하나 좀 정교하게 외우지 않으시면 좀 어렵겠죠. 자, 작년도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 교재에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이 쭉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 기출문제들을 쭉 훑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시겠지만 뭐 예전의 문제들이 좀 일반적이고 정말 상식적인 그런 내용의 수준이었다면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숫자들을 살짝 바꿔 놓아서 그래서 틀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이다. 아까 18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 19세가 되겠죠. 자, 이 숫자들도 우리나라에선 만 19세라는 말이 우리는 서양 나이로 따진다면 18세가 만 19세가 되겠죠. 이런 숫자들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은 즉시이체, 자동이체, 퍼즐이체 방법으로 선택해서 입금을 할 수 있겠죠. 자, 한 문제를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014년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재형 저축에 대한 설명. 자, 재형이 뭐라고 그랬었죠? 재산을 형성하는 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올바른 것을 골라라. 나머지 세 문제가 뭐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저축 한도는 분기별 400만 원 이내이고 만원 단위로 저축한다. 자, 그러면 분기별 400만 원. 숫자들이 어떤 게 많았었죠? 300만 원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분기별 3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숫자를 외워야 되는데 3이냐 4냐 하나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기 해약 시에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와 그리고 농어촌 특소세가 면제된다고 했는데 이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부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입기간은 7년이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만기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입기간은 7년이고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서 10년까지만 가능하다. 자, 네 번째, 이율은 최초 5년간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5년 경과 후에 만기일까지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5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간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 경과한 다음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체국 그 금융 상품에 대한 것들을 쭉 알아봤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자, 세 번째 기출문제를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자, 2012년 문제고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문제들은 2014년 문제들이었었죠. 차이점도 잘 보세요. 12년도 문제와 14년도 문제만 하더라도 확연한 차이가 나죠. 즉, 출제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공부 방향이 정확하게 정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012년도 문제를 보시면 우체국 전자금융 및 제휴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요. 우체국 예금 고객은 창구망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제휴은행 창구에서 자행거래 방식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다인데, 자, 이게 바뀌었어요. 자, 우체국 예금 고객이 아니라 은행의 예금 고객들이 우체국 창구에서 자행거래 방식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거죠. 주어를 살짝 바꿔놓아서 마치 이거 맞아라는 착시 현상이 생기도록 만든 그런 문제입니다. 자, 누가 어디에서 하느냐, 주체와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혼란을 빚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2012년도 문제는 이런 용어들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많죠. 자, 두 번째,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외화 실물을 수령할 수 있는 환전 예약은 자,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는데,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고 우체국에 직접 가셔서 받은 원화 납부를 먼저 수령을 하셔야만 공항의 우체국에서 환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뱅킹은 불가능하고요.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예약 서비스를 먼저 신청을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우체국 인터넷 뱅킹에서 신한은행의 스위프트망을 통해 수취인의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자, 3번이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신한은행의 스위프트망을 이용을 해서 계좌 송금이 해외 이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버리지 원 플러스는 IC 칩이 내장된 편리하고 보안성이 높은 카드로서 물품의 신용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저희 원 플러스는 신용구매는 가능하지 않고 현금 기능을 하기 때문에 티머니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구매는 할 수 없고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 뭐 상당히 복잡하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의 문제는 상품들의 특징으로서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는 문제를 출제했다면,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2014년) 문제는 4냐 3이냐 그리고 7이냐 3이냐 5냐 3이냐 이런 숫자들에 대한 설명들이 많았었죠. 자, 이런 차이점을 보신다면 내년 시험 역시 숫자들을 이용한 문제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우체국의 예금, 상품, 종류, 서비스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철저하게 숫자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나가셔야만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 우체국의 다양한 어떤 금융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정교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은 저하고 같이 책을 강독을 좀 해보고 싶어서 좀 이제 뒤로 좀 따로 뺐습니다. 순서가 좀 이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그런 개념들, 무엇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책의 구석구석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교재 201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우체국 체크카드가 나와 있죠. 자, 형광펜을 드시고, 자, 지금부터는 뭐 칠판을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교재에 밑줄을 쳐나가시면서 저랑 같이 개념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그런 개념인데, 추진 근거에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추진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에도 해당이 되지만 우체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발급 대상은 만 14세 이상, 학생증 체크카드가 또 따로 있죠. 학생증으로 체크카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생으로 학생 신분 확인을 위해서 학교 측에 학적사항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체국 체크카드를 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우체국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뒷부분에 뭐 이제 어떤 그 SMS 서비스 이런 수수료 등이 있는데, 수수료 등도 하나씩 좀 봐주도록 하시고, 205페이지에 보시면 큰 도표가 하나 있죠. 이 도표는 좀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 체크카드 상품과 이제 서비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체국과 연계된 서비스일 경우에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10%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휴일 재해 보장보험을 무료로 가입을 해주고 또 희망자에 한해서요. 발급 3개월 이내에 발급을 해주는데 월 15만원 이상의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에 자동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자, 보험 가입액은 1년 동안에 1,000만원이고요. 자, 전통시장에서는 10%의 어떤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자, 그 슈퍼마켓에서는 5%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좀 더 이용하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겠죠. 자, 책을 살 때에도 5% 캐시백을 적립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슈퍼마켓이라든가 도서, 베이커리 등에서는 5%를 적립을 해주고 우편 서비스라든가 또는 전통시장은 10% 좀 더 우대를 해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208페이지에도 이런 서비스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8페이지 도표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경우에 자, 어떤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죠. 학원을 갈 때, 뭐 어학원을 다녀서 영어 공부를 한다든가 중국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10%의 캐시백 혜택을 주고 있고 YBM 시사나 파고다 뭐 이런 학원들이겠죠. 그리고 시험 응시료, 자, 토익이나 탭스 같은 시험을 응시로 할 때 응시료도 역시 10%의 혜택을 자, 주게 됩니다. 자, 문화생활 중에 특히 통신비 부분 시험 문제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통신요금은 월 최대 3,000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주는데 모든 통신사가 다 해당이 되죠. 교통, 편의점 5%, 커피라든가 영화 같은 경우는 10%의 할인 혜택을 줍니다. 자, 교통과 뭐 편의점은 이렇게 많은 상품을 사지는 않죠. 대신에 영화는 그래도 금액이 좀 되기 때문에 자, 그 금액 할인 혜택 금액이 좀 크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213페이지에 보시면 자, 학생들의 체크 카드가 나와 있어요. 학생들의 어떤 그 자녀를 두신 경우도 있고 또 뭐 학생 본일 수도 있으니까 학생증의 체크 카드를 알아두시면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카드명은 스타트라고 하고요. 또 뭐 알뜰주유, 또 영리한 뭐 체크 카드라는 명칭이 있는데 카드를 가지고 뭐 학생증을 대신할 수도 있고 도서 대출할 수도 있고 체크 카드와 현금 카드 또는 선불, 교통카드, 티머니 이런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면 자, 누구든지 다 확인할 수 있고 물론 당연히 학생일 경우는 학생 신분을 학교 측에서 인정을 하는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도 뭐 청소년들에게 우체국을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기 위해서 또 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시면 할인 금액에 또 통합 할인 한도 및 부가 서비스에 대한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숫자가 좀 복잡합니다. 이런 구석구석에서 출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할인은 주유를 제외하고 순수 우편 서비스는 0.8% 할인을 해주고 자, 순수 우편 서비스 이외에는 0.3% 할인을 해줍니다. 자, 우체국 쇼핑이 있죠. 우체국 쇼핑을 창구나 인터넷에서 할 경우에 자, 전월 이용 실적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에 0.1% 추가 할인을 해주고 200만원 이상일 때는 0.3% 추가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의 카드들이 우체국과 연계된 상품들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할인율을 상당히 높게 잡아놓고 있다는 것을 자,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또 우체국끼리의 상품들끼리 예금과 또는 쇼핑과 또는 우체국의 어떤 우편 업무와 연계한 종합적인 그런 패키지 상품들이 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25페이지에 외화 환전에 대한 그런 개념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외화 환전의 취급 통화 및 한도액은
자, 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하만 자,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취급 우체국이 많지가 않죠. 모든 우체국에서 다 외환 환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21개 우체국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 이해를 해두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229페이지 오면 이동우체국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좀 생소하죠. 이동우체국은 뭐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 재해지역이라든가 재난지역 또는 지역 행사장, 큰 규모의 행사장, 일시적으로 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우체국 서비스. 그러니까 우체국도 앉아서만 고객을 기다리지 않고 아주 발빠른 그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상당히 많이 어떤 영업 전략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체국 금융 서비스는 이동식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우편물 접수도 해주고 예금 가입도 거기서 받아요. 그리고 현금, 입출금 그런 기능을 당연히 하겠고, 공과금도 수납을 대응을 해주고 보험 청약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체국의 모든 상품들 또는 서비스들을 다 이런 이동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우체국의 어떤 영업 능력이 얼마나 더 확장이 되어 나갈지는 어떻게 본다면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보다도 금융권에서 은행들이 아주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갖고 있겠죠. 고객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우체국의 어떤 그 카드라든가 또는 뭐 상품들,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들, 또 이율들과 연관해서 아주 복잡한 그런 시스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파트는 제가 장장 3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2번, 3번, 4번, 5번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또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제 수업에 괄호 넣기를 또 한번 다시 또 집어넣어 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파트에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 이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